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9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해박적 구조물 중에 신체 움직임을 가능토록 만들어주는 구조물들이 이제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운동을 대부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운동 외적으로도 뼈가 하나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 개의 뼈가 마치 하나의 뼈처럼 구성되어져 있다면 이것 또한 관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뼈가 동시에 하나의 기능을 한다면 이건 모두 다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 섬유관절입니다. 여기 두 개 골 봉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머리뼈 만져보시게 되면 마치 뼈가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뼈가 이렇게 두 개 완벽하게 붙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마치 여기 섬유관절이가 써져 있는데 그냥 본드처럼 이렇게 붙어져 있다.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붙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뼈끼리 붙어져 있는 관절을 우리는 섬유관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합관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절과 관절이 위아래로 여러 개의 관절과 여러 개의 뼈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이 이제 연합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 척추 사이의 관절은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버테브럴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인 바디가 따로 이렇게 있죠. 옆에 트랜스퍼스 프로세서 여기 옆에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그냥 단 하나의 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그 아래 또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뼈와 관절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이제 연합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은 움직임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관절 디스크, 척추 같은 경우에 디스크가 있잖아요. 연골 중에 하나인 디스크가 그렇게 많은 움직임을 확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허리에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한 거는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움직임이 여러 개로 나눠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설명하게 되면 이렇게 일자 서져 있던 척추가 오른쪽으로 이 척추를 숙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뼈 자체 내, 뼈와 뼈 사이는 이 관절의 자체 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작은 움직임이 다 모여서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 척추 사이에 있다라는 점, 연합관절이라는 것에 척추 사이에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게 되면 이 운동 관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 사지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관여하고 있다. 이 운동관절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운동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또다시 3개 정도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단축성 관절, 이축성 관절 그 다음에 삼축성 관절 뭐 앞에 있는 거는 당연히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축 반향이 하나냐 축 반향이 2개냐 축 반향이 3개냐 여기서 말하는 축이라는 거는 X, Y,
Z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차원 움직임이 가능하냐, 2차원 움직임이 가능하냐, 혹은 1차원 움직임만 가능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팔꿈치하고 무릎은 단축성, 일축성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절이 있고 뼈가 있는데 이 뒤쪽으로는 움직이지 못해요. 이 안으로만 굽힐 수가 있죠. 뒤쪽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축성 관절, 일축성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이거를 gem척 관절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경첩은 여러분들 문 보시게 되면 문하고 그 문 틀하고 옆에 그 문을 고정시켜 놓은 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경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첩은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너무 많이 과하게 하게 되면 경첩이 부러지잖아요. 그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경첩 간접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단축성 간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축성 간절은 단축성 관절하고 좀 다르죠. 하나의 움직임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아까 전에는 안쪽으로 굽힐 수 있다면 지금은 바깥쪽으로 굽힐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손목이죠, 손목. 손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안쪽으로 굽힐 수 있고요.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으로 손등과 손바닥 쪽으로 굽힘이 모두 다 가능한 관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개 방향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축성 관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해부학에서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조금씩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그 운동이라든지 근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패스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까지만 여러분들 조금 주의 깊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해부학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석 관절이 있는데 요거는 절구관절이라고도 하고요. 절구 모양 어떻게 생긴지 알죠? 절구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움푹 펴가지고 여기 음심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절구로 이렇게 빻아서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내는 것이 이제 절구인데 마치 이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마치 절구처럼 생겼잖아요. 절구처럼 생겼죠? 여기 안에 뼈가 쏙 움푹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구관절이라고도 하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보랭 소켓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구형으로는 구상관절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상관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요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 내에서 움직임의 자유로움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어깨하고 엉덩이 관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글이 활막관절의 유형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건 앞서 얘기했던 운동관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상관절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윤기관절은 이제 어디에 많이 있냐면 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마디에 윤기관절이 있고요. 미끄러운 관절 같은 경우에는 빗장 봉우리 관절에 있고, 경첩관절은 했었죠. 무릎 또는 팔꿈치가 이 경첩관절의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쇄관절은 C1번하고 C2번, 경추 1번과 2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중쇄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머리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장관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말의 안장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뼈 위에 안장이 올라타 있는 듯한 모습으로 관절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안장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엄지손가락입니다. 윤기관절은 엄지손가락을 빼고 뺀 나머지 손가락의 마디를 윤기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아래에 이제 관절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모음, 벌림, 휘돌림, 회전,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대라는 것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뼈를 관절에 연합시키는 결합조직이라고 써져 있고요. 요 인대는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면 뼈하고 뼈를 잇는 부분이다. 근육하고 뼈를 잇는 부분은 그 아래 나오겠지만 힘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인대는 뼈하고 뼈를 부착해주는 것이 인대다. 그로 인해서 뼈가 인대가 수축했을 때 혹은 인대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절에 신체에 이 변동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여러 사선반영 관절을 가로지르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견고하기도 하고 신축성이 있는 구조로 인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허용된 범위 내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한 게 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윤활랑 혹은 관절랑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보실 만한 것들은 윤활렉입니다. 요거는 관절 부위를 부드럽게 하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마치 기름처럼 된 윤활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윗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움직이려면 연골이 마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찰이 일어났을 때 이 마찰을 거의 0이 가깝게 줄여주는 것이 이 윤활에서 나오는 윤활랑에서 나오는 윤활액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윤활렉이 압박받아서 그 안에 남아있던 윤활랑이 압박받아서 윤활액이 나온다. 흘러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윤활액의 흐름이라는 것인데, 이 윤활의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움직일 때마다 윤활랑이 압박받아서 윤활액이 유출되게 되고, 윤활액이 한번 흘렀다가 다시 이제 연골로 흡수되게 되는데, 이런 흐름 때문에 뭐가 발생하게 되느냐, 산소, 열연방, 노폐물의 순환, 윗그림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관절낭에서 관절이 움직이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무릎이 이렇게 뼈들이 움직이면서 관절이 움직이면서 윤활랑이 압박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윤활액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있던 영양분하고 산소를 이 관절 부위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들을 가지고 이제 연골 속에 흡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이렇게 이어진다. 순환이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우리 신체 조직은 무조건 산소하고 영양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절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나 혈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관, 특히 혈관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혈관이 없다 보니까 이 윤활랑을 통해서 산소 공급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감염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관절낭은 손상받기가 매우 쉽고 묵은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대부분 묵은 상태가 맞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외부하고 접촉하게 되는 이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묵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적으로는 모두 다 거의 대부분 묵은 상태예요. 관절낭도 마찬가지로 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 신체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 개방성 손상으로 인해서 외부 환경과 접촉하게 된다면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뭐 관절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관절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관절에 감염이 일어나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적으로도 뭐 연골 파열이 되거나 혹은 인대가 부러지거나 혹은 뭐 이런 것,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주변에 개방성 손상이 있다면 관절난 손상도 이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의심을 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격 조직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쭉 나올 건데, 이 부분들은 앞에 요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뒤에 부분부터는 제가, 설명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요. 병태생례까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격계는요, 축골격과 부솔골격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축골격에는 두부, 흉부, 척추뼈고요. 나머지 부속골격은 상지하고 하지뼈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잘 나눠준 것이 뭐냐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요 그림 보시게 되면 견갑골과 골반 포함해서 이 견갑골과 골반 포함해서 사지를 표현하고 있는 색깔하고 이 머리, 흉부, 그 다음에 척추를 표현하고 있는 이 뼈의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것은 축골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속골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속골격이라고 하게 되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냥 사지뼈다, 팔다리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 몸에 있는 빗전뼈, 몸통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깨를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팔의 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날개뼈도 마찬가지고요. 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반은 골반 강이라고 해서 따로 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이 엉덩관절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엉덩관절을 움직이는데 뼈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골반 또한 이제 사지로 포함이 된다는 점, 이거는 꼭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상지뼈, 하지뼈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해부 생리학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볼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하고 뼈가 붙는 부분이 이제 힘줄이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체가 회전하고 이제 내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거는 아마도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 위에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신체 움직임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 생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운동하게 되면 이제 땀이 나는 이유가 이러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때 많이 볼 수가 있느냐면 이 그 근육의 생성을 어느 때 많이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몸이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팔다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떨고,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근육의 떨림입니다. 근육을 떨면서 뭘 생성하고 있느냐?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열 생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변온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상온동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신체 활동이 이제 망가지거나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근육이 수축해서 열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육이 움직인다는 소리는 당연히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여기서는 화학 반응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에너지 대사 반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포도당을 사용하고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움직임 혹은 근육의 대사 반응으로 인해서 열과 수분, 이산화탄소 외쪽으로도 뭐 다른 분비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육의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열 생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체온 유지를 돕는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복사, 대주, 증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근육에서 하는 역할들은 아니고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신체에서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복사나 혹은 이 기체의 흐름에 따라서 이 열을 발산하는 대주 그리고 수분을 통해서 증발하는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연부조직, 근육을 포함해서 연부조직에서 하는 이 열 방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라서 열 생성하기 위해서 뭐 부산물 제거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흔한 부산물은 뭐 젖산이 되겠죠. 젖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운동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제 심하게 조금 내가 평소보다 근육을 많이 사용한 날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근육통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젖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젖산이 쌓여서 통증으로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긴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뇌가 정상 상태에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근육은 일정한 수축 상태인 긴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완이 되지 않고 약간의 수축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면에 취하더라도 혀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뭐 괄약근들이 퍼지지 않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 심폐소생술에서 이제 CAB 순으로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가슴 압박하고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기도 유지를 왜 할까요? 인공호흡까지 하는 건 하는데 알고 있겠는데 왜 기도 유지라는 이 과정이 들어갈까? 이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더라도 숨을 원활하게 대부분은 원하게 쉴 수가 있죠. 몇몇 이 기도에 문제가 계신 분들은 코골이를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원활하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휴식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휴식기에 발생되는 이 근육의 일정한 긴장을 유지시켜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 뭐가 발생하냐면 이 얼굴에서 이 혀 부분이 있죠. 혀가 이렇게 있는데 혀가 원래는 이 턱 안에 다시 그리죠. 원래 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인후두 부위가 되겠죠. 잘 때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혀가 턱에 붙어 있어요. 근데 무의식 상태가 된다면 혀가 완벽하게 이완이 되어서
여기 아랫부분으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럼에 따라 뭐가 유지가 안 되냐? 기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인 긴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뇌신경에 신호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휴식기에도 근육은 일정한 수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수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필수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또 뭐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것은 이제 근육의 강도라고 해서 0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대부분 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계도 그렇고 뭐 반응, 언어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그레이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손상의 정도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